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여야의 특검법 경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기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자신에 대한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내일은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법사위와 운영위 등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관례대로 하자, 국회법대로 하자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포커스 나이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나이트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군 당국은 군사 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상황을 보고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 48개국과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또 양측은 각종 경제협정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연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도 공개하라고 반발하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관심사인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 사실상의 총파업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학선의 머그샷과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신상 정보 공개에 유사범행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해온 9.19 군사합의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인데 이에 따라 접경 지역에서도 우리 군의 군사 행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상황에 따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인 9.19 군사합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후에도 우리 GP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동서의 NLL을 넘겨 미사일과 포를 쏘고 최근엔 오물풍선을 살포하거나 GPS 전파교란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정부는 결국 이 합의의 효력을 정지했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도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합의를 준수해왔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입히는 북한의 도발을 효력 정지 배경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적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합의 위반으로 무용지물로 남아있던 9.19 군사합의는 이제 사문화됐습니다. 군과 정부는 전방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은 물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되면 이번 조치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중지되면서 최전방에서의 군사훈련이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군이 지침에 따라서 훈련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6회공 모두에서 지금과는 훈련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해병대의 서북도서 훈련 장면입니다. 적의 상륙을 저지하는 K1 전차가 바다가 아닌 산을 향해 불을 뿜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차의 포신이 바다를 향해 불을 뿜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바다를 향해 쏘지 못했지만 2달 뒤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정상훈련에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는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정지되면서 이 같은 실질적인 최전방 훈련이 전면 재개됩니다.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5km 안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한 조항과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까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조항 모두 효력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북방한계선 인근 해군 함정의 기동과 포사격도 가능해졌고 비행 금지 구역도 사라져 감시 정찰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북 간의 긴장 수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군 당국은 완충 장치가 사라져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에 북한은 9.19 합의 이후에도 도발을 계속해왔다며 효력을 정지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위기 고조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해안가 주변 건물에 정막만 흐릅니다. 오가는 주민들이 종종 보이긴 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강화 평화 전망대에서 바라본 불과 2.3km 떨어진 북한의 모습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북한 지역입니다. 이곳 민통선 안에만 29개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측 지역 역시 감도는 긴장감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마주하는 접경 지역이다 보니 최근 잇단 북한 도발이 특히 남일 같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여기에 대북 확성기까지 다시 설치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아무래도 여기 살다 보니까는 불안하고 대치 관계가 터지지 않을까 그런 관계. 옛날 연평도 생각도 나고. 식당을 운영하는 마을 주민은 긴장감이 높아질 때마다 찾는 발길이 줄어 울상입니다.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 관광객이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식당도 잘 안 되고 관광객들이 좀 불안해서 안 오는 편이에요. 그런 게 조금 불안해요. 하여튼. 취재진이 만난 주민들은 대치 국면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안정적인 평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1000여개가 넘는 대남 풍선을 살포하고 GPS 교란 등 도발을 이어가자 우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상황. 우리 군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지면서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아브레우 박사가 내일 오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한은 동해 심해 광구 유망성 평가 후속 조치에 대한 자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아브레우 박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평가 관련 사항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전공에 대한 적극적 유어차기 하나로 전국 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에 나설지 내부 투표를 시작했지만 향후 강경 대응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표 수리 금지 명령이 대표적입니다.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집단적인 사표 제시이고 요거는 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석 달여 만에 정부는 병원이 사표를 수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전공의들의 반발이 심했던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 역시 함께 철회했습니다. 자리를 떠났던 전공의들이 규정상 1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없는 만큼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유화책을 쓰면서도 스스로 사표를 거두고 돌아오도록 유도한 셈입니다.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복귀한다면 행정처분도 중단하겠다며 전공의들을 설득했습니다. 일단 전공의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명령 철회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달라진 것은 없고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히려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는 7일을 시한으로 사실상 총파업과 마찬가지인 집단 휴진 여부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개헌이들이 얼마나 동의할지가 관건인데 만약 전공의들이 정부 발표 이후 다수 복귀한다면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민 손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다음 행보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을 엿볼 수 있는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이른바 N수생 유입에 대비해 이번 모의평가에선 변별력을 높인 문제가 많이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본 수능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올해 첫 수능 시험 모의평가가 전국 2천여 곳에서 치러졌습니다. 모의평가는 그해 수능 출제 경향을 알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평가에도 이른바 킬러 문항이 없고 50% 이상 EBS 교재 연기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학 영역의 경우 문제풀이 기술보다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문항이 상당수 출제됐습니다. 단순 암기 또는 스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보다는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즉 요령보다는 원칙적인 수학 학습으로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올해는 의대 증원으로 대학을 다니다 다시 수능에 뛰어든 최상위권 반수생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번 모의평가 졸업생 응시자는 8만 8천여 명으로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지난 1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입시업계는 최상위권 수험생이 증가한 만큼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능이 출제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역시 킬러 문항이 없는 대신 변별력 확보를 위한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킬러 문항에 빠졌지만 어떤 그 쉬운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패턴은 분명히 아닌 거고 변별력이 높은 문제들이 상당히 출제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수험생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9월에 보는 모의평가는 점수가 수시 전형 뒤에 나와 보통 6월 평가 결과가 대학 입시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최상위 반수생 유입에 변별력 높인 문제가 변수로 작용해 전문가들조차 이번 모의평가 점수로만 입시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그동안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R&D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돼 온 예비타당성 조사가 16년 만에 폐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000억 원 미만의 R&D 사업은 일반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1,000억 원 이상 사업 가운데 연구용 R&D 사업의 경우 해당 부처가 예산 요구 이전 연도 10월에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사전 검토를 거쳐 이듬해 곧바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호화 기내식 논란에 이어서 원래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확정된 일정에 당시 청와대가 김 여사를 뒤늦게 끼워 넣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한 달 전까지는 문체부 장관의 출장 일정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체부가 외교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문체부가 민간 항공기 편명까지 담아 장관 출장의 세부 일정을 짰는데 문재인 청와대가 막판에 개입해 김 여사 일정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원래 일정이 없던 타지마할 인근 공항 경유까지 추가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36명 기내식 비용이 6,200여만 원이었다는 이른바 호화 기내식 의혹을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기내식에 6천만 원을 넘게 사용했다거나라는 식의 도저히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팩트들이 더 밝혀지고 있거든요. 결국 김 여사 인도 방문은 외유성 출장이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직권 남용이라는 게 여당의 공격 지점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인도 방문 논란에 더해 단골 디자이너 딸 채용과 의상 구매 특활비 처리 의혹 등을 묶어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또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야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 지도부 역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특검 주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왜 있어야 하고 경찰이 왜 있어야 하고 사법기관이 왜 있어야 하겠습니까? 당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을 주장하면 반대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선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을 권익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렇게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두고 국민의힘이 거듭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도 공개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건데 김정숙 여사가 직접 법적 조치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에 국민의힘이 불분명한 기내식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정부가 즉시 기내식비 상세 산출 내역을 공개하면 그만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도 공개하라고 반격했습니다.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공개하십시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숙 여사 등 인도 방문단은 역대 정부는 물론 현 정부 역시 제공을 받고 있는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했다며 더는 가짜뉴스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의 관계도 엉망이 돼 인도 모디 총리 얼굴을 못 볼 지경이라며 국익을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과거 전례를 봐도 순방 부대 비용이 기내식비에 포함되기도 해 명목상 실제 금액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며 여당이 과도한 의혹을 제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방문했던 것이 인도 초청이 없었다라고 허위로 주장했다가 그게 허위 사실이었던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건이 물타기용 반전 카드로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형 목사로부터 관련 대화 기록과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수사팀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관련 대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재작년 6월 17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만남을 제안하며 명품 쇼핑백 사진을 보내자 김 여사는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이 어떠냐고 답했습니다. 대통령과 맥주 한잔 하고 싶다는 말에는 대통령은 생각보다 일정이 많다며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다고 회신합니다. 최 목사는 이런 대화 기록과 함께 지인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달라는 청탁에 대통령실이 반응한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김 여사와 면담한 이후인 재작년 10월 대통령실 소속 조모 과장이 최 목사에게 전화해 국가보훈부 직원을 연결해준 녹취를 제출한 겁니다. 조 과장은 서초동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최 목사와 친분이 있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초동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거주지 주소이자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만난 사무실 주소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검찰은 조만간 대통령실 직원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김 여사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이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에 대해서도 아직 소환 예정이 없다고 밝힌 공수처는 이미 2차례 불러 조사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경우 아직 3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모녀지간인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살해한 65살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대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모녀지간인 두 여성을 살해한 65살 박학선.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학선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얼굴은 구금 당시 촬영 사진입니다.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박학선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데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박학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앞으로 30일 동안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이 게시됩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과 그 딸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주 12시간 만인 다음 날 아침 서울 남태령역 인근 골목길에서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학선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유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보강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대학교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서버에 저장해 소지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다른 혐의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며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 내내 울먹인 박 씨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국 방콕의 호텔 객실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투숙하던 한국인 남녀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객실엔 부탄가스가 15개가 있었다고 전해졌는데 대사관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호텔. 구급대원들이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그 사이로 얼굴에 상처를 입고 누워있는 여성도 보입니다. 방콕 시내 한 식당이 몰려있는 이른바 한인타운에 위치해 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호텔인데 이곳에서 저녁 7시쯤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호텔 안에 있던 건 40대 남성과 30대 여성 한국인. 모두 화상을 크게 입은 데다가 얼굴과 몸에도 상처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한 부탄가스는 15개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 호텔 안에서도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고 객실 안 천장 등도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nd I heard that some guests have an accident in the room, and then everything is back to normal. 주 태국 한국 대사관은 이 호텔에 투숙한 2사람의 행적 등을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현지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두 광역자치단체가 행정통합을 통해 인구 500만 명의 거대 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오는 2026년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통합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또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로 합쳐 이른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앉은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의 행정체제가 1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면서 지방행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거라며 운을 뗐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을 할 때가. 이철우 경북지사는 통합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단순히 대구 경북만 통합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놔야 됩니다. 정부는 통합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특별시처럼 기존 광역시나 도와는 다른 지위를 주겠다는 거로 풀이됩니다. 또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챙겨보고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신 만큼 중앙과 지방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500만 대구 경북 주민들이 지지하는 통합 방안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정부와 대구 경북은 민선 9기가 시작하는 오는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별법을 만들 계획입니다. 2년 남짓한 시간 안에 주민 동의와 통합의 근거가 될 특별법 마련, 또 새로운 체제에 맞는 조직 구성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 전례 없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으로 수도권에 맞설 새로운 거대 도시가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처음 이렇게 마주 앉으시는 거죠? 그전에 몇 번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예, 21대 국회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셨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열띤 토론. 현 의원으로는 여러 번 했었는데요. 전 의원으로는 처음 만나는 겁니다. 네, 오늘 토론 열띠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경쟁적으로 특검법을 제출했죠. 그리고 여야의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김정숙 여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근거도 없이 과하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부는 즉시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십시오.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공개하십시오. 국민의힘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어제였죠.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법안에는 의상 구매와 관련된 것도 있고 디자이너 딸 부정 채용 비위 등 한 5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여야 논란의 핵심은 2018년 인도 방문에 관한 의혹이죠. 네. 인도 방문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인도에 이제 7달 가시고 4달 후에 지금 김정숙 여사께서 이제 11월 달 타지마할에 이제 갔는데 2018년 11월 갔는데 사실 일단은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 기내식 비용이 6,300여만 원 나온 것은 도저히 이제 공무원 국외 출장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인당 37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기내식 비용도 비용이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회고록에 이제 영부인 최초의 단독 외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특히 또 이해식 지금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김정숙 여사가 먼저 갔고 또 도종환 장관이 이제 수행원으로 갔다 이렇게 지난 5월 20일인가요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종환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단장으로 갔고 김정숙 여사는 특별 수행원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영부인 최초 단독 외교가 아니고 결국은 관광성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독 외유가 돼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거짓말의 연계선상에서 이런 기내식 비용이 나오니까 결론은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취지입니다. 오늘은 또 박수영 의원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문체부 장관의 출장 일정이었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했고, 그게 문체부가 외교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이제 오늘 주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초반에는 장관이 초대를 받은 건 맞고요. 문체부 네. 장관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 행사의 형식을 봤을 때는 김정숙 여사가 같이 가는 것이 인도에 그런 방문에 있어서의 취지가 맞다라고 판단해서 같이 수행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은 정말 네. 국민들이 이 김정숙 여사의 특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이미 전직이 되셨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특검을 발휘하는 국민의 힘을 보면서 결국에는 특검으로 막겠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김정숙 여사의 특검으로 막겠다라는 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성으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얼마나 이런 상대에 대한 뭔가 망신주기 그리고 부풀려진 확대된 왜곡 이런 것들로 공세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보면은 기내식에서 6천여만 원이 쌓였다고 하는데 놀랄 일이죠.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 저조차도 아무리 그래도 기내식에서 6천만 원이 가능한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팩트 체크가 되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된 뭔가 확장성 왜곡이 조금은 정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명백백하게 앞으로는 조금 더 밝혀질 그런 사실관계 그런 내용들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종원 장관의 경우에도 그냥 통상적인 기내 도시락을 먹었다. 네. 그런데 왜 6천만 원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그 뭔가 분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 일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지 사실은 국민들의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 뭐 예. 출장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서류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눈에 제일 잘 띄는 게 지금 기내 식비가 이제 제일 그렇죠. 매우 잘 띄어서 자극적이죠. 그게 자꾸 이제 논란의 핵심처럼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기내 식비가 이제 3박 4일 동안 36명이 기내식으로 이제 6천만 원 넘게 썼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게 1등석 기내식 15만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건 너무 많다. 근데 그런 문제 제기인데 이게 야권 관계자 일부에서는 이게 순방 부대 비용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식대가 아니라 순방 부대 비용이 기내식비에 포함이 되기도 한다. 종종.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게 네. 그 공무원 출장 규정에 사실은 이제 순방 부대 비용이란 자체가 없고요. 네. 보통 보면은 이제 항공비, 그다음에 이제 식비, 그다음에 이제 1, 2비라 해서 그 출장 간 곳에 뭐 교통비라든지 이렇게 네.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순방 비대 비용으로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어떤 행사비로 뭐 특정한 어떤 그 뭐 이벤트 비용으로 하는 건 있긴 있지만 그건 네. 하고 뭐 이거하고는 완전히 좀 성격이 좀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참 22대가 우리 참 지금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국회가 희망과 그리고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문 열자마자 지금 당론으로 최혜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1특검법을 지금 들이밀고 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저희 당론보다는 이제 윤상현 의원 법인 것이고 저희 당의 지금 기본적인 방침은 빨리 좀 국민들의 의문이 있는 이런 어떤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 그리고 옷값이라든지 또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지금 수사를 해라. 지금 수사 중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요구가 벌써 제 기억으로도 한 1년 몇 개월 됐는데 별 진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수사를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 전 의원님은 요 질문에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일단 진성준 정책위장은 당시 비용 다 공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비용도 다 공개해서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정쟁으로 가면서 공방으로 가면서 이제 서로 치졸해지는 방식으로 싸움으로 가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김정숙 여사의 순방 비용이 한 장으로 그냥 단순하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한 끼에 얼마가 됐는지 어떤 메뉴로 어떤 음식을 먹었길래 이런 비용들이 나왔는지 당사자들도 아마 지금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이 6천만 원이라는 오명을 좀 풀고 싶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진실에 대한 규명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민주당에도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사실 뭐 6천만 원이 김정숙 여사만 그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아마 여러 그런 VIP들의 순방이 있을 때 그런 비용들이 통상적으로 비슷하게 상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전 정권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현 정권에서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도 순방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외교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이렇게 피력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누가 제대로 순방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했는지까지 이렇게 국가적으로 정권이 양 갈래로 나눠져 갖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우리 국민으로서는 좀 소모적이다라는 근데 안타까움이 비교를 하려면은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진성준 의원 저 말은 명백하게 들리는 게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으로 가신 거고 그런데 비교를 하려면은 뭐 김건희 여사 뭐 단독 뭐 비교를 해야 되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 거와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보니까 48회를 가서 48회. 2위가 김윤옥 여사가 28회를 이제 순방에 뭐 동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가신 거죠. 그러면서도 김정숙 여사는 갈 때마다 예를 들면 뭐 체코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집트 피라미드라든지 뭐 소위 말해 버킷리스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관광성 예의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재임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그러면서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비록 윤건영 의원이 했습니다마는 김정숙 여사가 여권 관계자들을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당사자가 이제 허위 사실이나 아니면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 이게 어려운 것이 정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마타도나 흑색 선전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뭔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기정사실화되면서 오히려 프레임으로 남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금 시스템의 정치적인 이런 한계라고 보이거든요. 그만큼 본인은 이 순방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다. 그리고 이런 뭔가 6천만 원에 대한 오명은 꼭 벗겠다. 그리고 제대로 팩트체크하지 않고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이런 정치권의 잘못된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본인이 엄중하게 사법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을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제 성일정 사무총장이 바로 특검에 가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했고 유상범 의원도 특검 대신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먼저 이걸 좀 살펴보자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제 특검을 하신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 옷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 지금 기록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상 수사가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문제는 글자가 들었던 권력형 어떤 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특검의 어떤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5가지 사항을 묶어서 이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수사가 하고 있긴 있는데 진척 사항이 전혀 없으니 일단 빨리 좀 수사를 해라. 그러면서도 특검보다는 뭐 국민권익이라든지 다른 어떤 방안에 대해서 먼저 이제 좀 해결책을 좀 찾아보자는 게 현재까지인 당 일반적인 전체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이제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라고 이제 계속해서 다른 특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이제 어긋나는 그런 논리상 뭐 어긋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는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죠.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여당에서는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라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특검법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슬쩍 상방울 대북 송금 특검법을 끼워넣기 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뒤집기를 유죄를 받는다면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대표도 이제 사법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검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입니다. 국민의 세금인 세비로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홍 의원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게요.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법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말이 안 되는 특검법이죠. 이거는 방탄 특검법이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울 건데 사실은 방탄이라면은 이제 방패 같은 방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방탄을 넘어가지고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검찰의 칼을 아예 뺏는 어떤 법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시작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수사를 받아서 사실상 대부분의 지금 사항들이 지금 사실상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이화영 부지사가 상당 부분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제 이 사항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이재명 지금 대표도 결국은 이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 곧 1심 선고가 계속해서 6월 7일부터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입장이 좀 다급해서 이 그 관련된 사람들 김성태, 이화영 재판 이전에 일어났던 특검 발의를 통해서 결국은 이 판단하는 재판부에 어떻게 보면 좀 위협을 좀 가하고 그리고 시간을 끌고 뭐 이런 어떤 취지로 지금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해서 검찰 조작 특검법이라는 것을 했는데 정말
아마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특검법 자기 자신이 수사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공격하기 위한 이런 어떤 특검법을 발의를 한 적이 있었나 발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참 웃기는 게 이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대장동 관련된 또 변호사 출신들로 이번에 국회 진출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왜 이재명 대표가 저런 분들을 국회로 진출하게 했는지 결국은 본인이 어떤 방패막이 보호막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로 진출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야당이어서 서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방금도 추경호 원내대표랑 배준영 부대표 두 명의 멘트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왜 이런 특검법을 발의했는지에 대한 멘트는 안 나간 상황에서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민영배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쌍방울 관련한 이 사건은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면서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인 사건이다라고 당사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6월 7일 판결 선고가 나기 이전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이화영 부지사가 실제로는 검찰한테 회유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부당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조사나 이런 재판 과정에서의 피의 사실 공표가 되는 부분도 상당한 당사자들한테는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방식이 지금 특검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특검을 너무 많이 발의한다라는 사실은 그런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특검법을 낸 취지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라는 말도 했다는데요. 이건 어떤 취지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 그 변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그 이런 어떤 대북 송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결국은 관련된 혐의가 입증이 되면 당연히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도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고.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이원석 총장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세상에 어떤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그렇게 해유 협박을 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리고 결국은 이 판단은 결국은 이제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이게 결정을 할 건데 왜 지금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어떤 특검법을 이제 발의를 해서 결국은 이제 그 검찰과 재판부에게 결국은 이제 협박을 하는 건지 결국은 재판에 대해서 결국은 예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게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떤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6월 7일 날 이제 사흘 뒤죠. 어제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나흘 전에 선고 나흘 전에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에 대한 겁박이고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피의자의 억울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그런 시각에서도 또 비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7일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 또 재판부의 판단을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물풍선 살포 등 일단 북한의 도발에 정부가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여당 지도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대남 오물 투척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조선중앙통신 서울 지국장 같아 보입니다.
국제사회 규범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오물이나 띄워보내는 비상식적 김정은 정권과 신사협정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한 것에 대해서 정부 대응을 비판했고요. 여당에서는 이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입장인데 각각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사실은 이 9.19 군사합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효력 정지를 한 게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건 결국은 쌍방간의 합의 아닙니까? 네. 이미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작년 11월인가에 북한은 이미 벌써 효력 정지 선언을 했어요. 11월이었죠. 작년 예. 11월.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만날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은 오지 않겠다고 뭐 하고 있는데 계속 네.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효력을 정지시켜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그동안 그 휴전선 부근에서 제대로 된 어떤 육해 공군의 어떤 군사 훈련도 못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유사시 어떤 대응도 또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오물풍선 이런 북한에서 이런 보내는 것을 계기로 해서 효력 정지를 시킨 것은 뭐 때가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하다. 네. 그리고 오물풍선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좀 불안해야 합니까? 이게 만약에 네. 뭐 그 안에 뭐 확탄이라든지 다른 게 있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뭐 굉장히 큰 위해를 가할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어떤 그 국가 안보적인 면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네.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어떤 목소리를 보면은 참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대한민국이 그 삐라를 뿌려서 북한이 했다. 네. 꼭 김여정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탈북 단체 일부가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거의 뭐 3,500개인가 지금 이런 뿌리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 정부적 차원에서 뿌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동일하게 우리가 삐라를 뿌리기 때문에 북한 삐린다 이런 식으로 김여정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9.19 군사합의를 그 효력 정지 선언한 것에서도 지금 민주당 반응을 보면은 꼭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안보적 면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저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보내는 대북 전단은 뭐 우리 정부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민간 단체가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상 뭐 그거를 말릴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기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남 오물 투척은 대북 전단이 촉발을 했고 양자가 다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대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실제로 지금 탈북자 단체가 사실은 그런 삐라를 뿌리고 그런 부분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런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남북 관계, 긴장 관계는 더 고조되고 지금은 저강도의 그런 긴장 관계라 그러면 이것이 또 어느 순간 파장이 있어서 고강대로 갈 수 있는 한반도의 그런 안보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그 표현의 자유보다 그 지역의 휴전선 인근의 주민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대북 전단 삐라로 인해서 또 북한에서도 고사평 총격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휴전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있었던 만큼 이런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강경하게 이런 태도로 나왔을 때 우리나라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거는 전략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항상 불안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관계는 유연한 외교에 대한 전략은 부재한 상태에서 강대강 대치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평행선상에서 뭔가 전단 살포하고 그리고 또 오물투척하고 또 그러면은 대북 확성기 방송하고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한반도의 긴장 관계 이것은 결국에는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국방 예산을 퍼부어서 안보의 위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전략이 무엇이냐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과연 하고 있느냐 예. 현 정부에 묻고 싶고요. 네. 결국에는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는 전략이 가장 좋은 안보 전략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강경하게 대처하면서도 남북의 그런 관계를 다시 재개할 건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잘 소통해야 된다. 그런 외교적인 전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짧게 한마디 예, 좀 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2021년도에 가칭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때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그게 위헌 판결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은 지금 우리 정부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단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 신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신 결국은 북한과의 이런 어떤 관계는 원칙대로 하되 그러나 또 이면에는 항상 또 대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노력도 하지만 특히 또 중요한 게 중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의 5년 몇 개월 만에 거의 6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제사회 특히 북한에 보내는 시그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측면에서 더욱더 윤석열 정부가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성과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는 북한의 이런 어떤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아예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는 뭐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건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앞으로 보겠고요. 계속해서 홍석준 전 의원, 신현영 의원과 전 의원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어제 발표를 직접 했는데요. 이걸 두고도 이제 여야의 반응이 또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나.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입니다. 어떻게든 한번 지지율을 올려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뭐 여당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약속을 했고요. 근데 야당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청래 최고 얘기한 것처럼 레임덕까지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이냐 그런 얘기죠 지금.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채산성이나 이게 생산성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는 뭐 20%? 네. 잘해봤자 20%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탐사 추적을 하면서 네. 실제로 이게 석유가 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정말 지지율이 20%대에서 고전을 맺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좋은 일, 긍정적인 일, 네. 그리고 지지를 올릴 수 있는 일은 대통령이 직접 다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산자부 장관이 발표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자들한테 8분 전에 공지하고 네. 실제로 4분 만에 브리핑하고 질문 안 받고 사라지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산자부 직원들도 이런 깜짝 브리핑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허. 그만큼 보안을 네. 유지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얘기한 것이 정말 우리나라가 석유 산출국으로서의 저도 뭐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있는 데서 대통령이 나서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공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도 희망 고문을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네. 이런 실패의 사례를 가지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양측의 소진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 사안은 매우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저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국정 브리핑이 첫 뭐 아이템으로 이제 정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대통령이 나설 일이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제가 특히 이제 그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바쁜 일정들이 이제 있는 와중에 또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아니 뭐
언제는 뭐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안 하고 네. 기자회견을 안 하고 소통을 안 한다고 하시다가 이제 모처럼 또 국정 브리핑을 이렇게 정말 굿 뉴스 아닙니까? 얼마나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기쁜 뉴스입니까? 이런 어떤 좋은 뉴스에 대해서는 좀 좋은 뉴스대로 좀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걸 굳이 또 뭐 천공이니 레임덕이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대한민국을 나타낸 그 하나의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저도 어릴 때 하도 많이 배운 게 부존 자원이 없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은 인적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만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석유라는 게 뭐 아직까지는 에너지 가장 중요한 원이고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에 정부 발표대로 1,400불이면은 저는 단순하게 가치가 뭐 2,200조다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경제 안보. 우리가 그 외부로부터 고립 내지는 뭐 이렇게 뭐 그 국제 어떤 항행이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제 안보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경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바게닝 파워를 늘릴 수 있다는 면에서 정말 획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말 굿 뉴스죠. 이제 문제는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건데 근데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뭐냐면 지금 현재도 동해에서 가스가 나고 일부는 채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해 유전 기술이 발달되고 있고 해가지고 과거보다는 훨씬 더 생산성, 경제성이 있는 석유, 천연 가스 자원이 개발될 어떤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서는 이제 셰일가스, 샌드홀에서 나는 셰일가스가 경제성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엄청난 양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는 보여집니다. 천공 말씀하셔가지고 역술인 천공.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16일 유튜브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 나라 밑에 가스고 석유고 많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극비 상황이었고 그 내부에서 아는 사람이 얼마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과연 진짜 천공 역술인이 이걸 알고 얘기를 했을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긴 합니다. 예, 뭐 천공 얘기는 모든 이슈에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대란 때도 2,000명이 천공이 제시한 2,000명이라는 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뭔가 비선 실치처럼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석유 산출과 관련해서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은데 또 우연히 또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받을 정도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올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그런 국정방향 이랑 일치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혹과 뭔가 의문이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제 공교로운 시점에 이게 또 이제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 여야 이야기들을 당내 이야기들을 이제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 규정 특위 오늘 첫 회의를 열었고요. 전당대회 룰 개정에 착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관심은 당 대표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제 당원 투표 100%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기존의 100% 당원 투표에서 일부 몇 프로는 뭐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일부 어떤 여론이 저는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심 반영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책임당원 돈을 내는 책임당원이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대구 경북이 한 23만 정도 되고 영남권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몇만 명 정도 반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지역적으로 조금 이제 영남의 당원이 조금 좀 치우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100% 이제 당원으로 하자고 할 때는 당원이 이렇게 많아졌고 그리고 공직자가 아닌 당 대표는 당원 투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에 좀 저희가 참패를 하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100% 당 대표 이런 어떤 당원 당규가 뭐 또 그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이라든지 저희 당은 어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올바른 어떤 여론이 좀 이렇게 잘 못 들어오는 그런 어떤 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당원 당규를 100%
당원보다는 예. 일부 여론이 좀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어느 정도나 반영이 돼야 될까요? 지금 이제 8대2, 7대3, 5대5 이런 정도를 놓고 이제 ARS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데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투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지방자치단체자라든지 공직자 같은 경우는 한 5대5 정도가 어떨까. 그리고 현재도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당 대표를 또 5대5까지 하기는 공직자하고는 좀 달리 좀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시기를요. 다음 달 25일로 이제 잠정 확정을 했고,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결단 시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앞서서 한 전 위원장하고 식사를 같이 했었죠. 가수 김은국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흥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부로 섭섭한 마음을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을 국민의힘을 지지를 했던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서 감사패도 전달하고 이제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해서는 이제 녹취가 정확하게 담기진 않았지만은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 가지고 들이대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유행어를 빗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누구보다도 이제 가장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그 발언이 이제 상당히 주목이 돼서 이제 이것도 지금 저희가 한번 골라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명확하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할 건지 네. 아니면 잠시 잠행을 계속 유지할 건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네. 관심들이 오히려 더 고조되고 있는 걸 보면서 네. 한동훈 위원장도 출마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관심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으면서 출마하냐 마냐에 대한 공방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네. 존재감이 있다는 얘기이고 출마해도 승산이 있다라는 또 간접적인 사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뭔가 김은국 가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고심되는 부분이긴 할 텐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출마를 한다면 메시지가 중요할 텐데 정말 그 윤석열의 복심으로서의 뭔가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당과는 대통령실과는 분리되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냐 세우고.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본인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대로 기존의 모습대로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총선에 패배한 책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변화 쇄신에 대해서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예. 있을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는 예. 다른 행보를 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상당한 딜레마와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총선 패배에 대한 백서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그 면담을 거부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아직까지는 본인이 뭔가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가 되고 뭔가 이렇게 노출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네.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할까요? 아니면 한다면 언제쯤 그거를 공개를 할까요? 저는 당 입장에서는 김은국 가수요? 우리 그 가수의 말씀처럼 들이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력한 주자가 네. 그 당 대표 경선에 오는 게 경선 어떤 흥행이라든지 이런 데 좀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개인 입장에서 과연 좋으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총선 참패에 어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당대표 경선 나오면은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또 그 지금 22대 지금 국회 구도가 굉장히 지금 현재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특검 입법 파상 공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오롯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 당은 당규상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 만약 후보로 나가게 되면은 대선 선거일로부터 1년 반 전에 결국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데 즉 역산을 해보면 2025년 내년 9월 달에 사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당대표가 혹시 된다 하더라도 불과 한 1년, 1개월 남짓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대선 후보로 나가게 된다면 예. 이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당대표 경선에 나갈까 이런 또 고민도 많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 출마 여부에 대해서 네.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좀 자맹을 통해서 본인이 좀 득실 계산을 고민을 좀 지금 정리하고 있지 고민을. 않나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지금 당원 당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당원권 강화 이 방안을 두고 지금 이제 당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5선 의원들하고 4선 의원들하고 조금 지금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약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중진 의원일수록 좀 신중론을 얘기하면서 네. 우리가 당신과 민심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당원 당규의 개정을 통해서 또 국민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셨을 겁니다. 네. 근데 또 사선 의원들께서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조금 더 소신껏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예. 가는 길을 가는 게 좋겠다라는 또 의견을 내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우리 당내에서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당원 중심의 그 민주당 250만의 그런 당원들이 상당수가 지금 민주당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우리끼리 내부에서의 결속을 통해서 이 지금 22대 국회에서의 정권 심판론을 주도해야 되는 민주당의 그런 책임 있는 지금 현재의 포지션을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과정이라고 보이는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도 당내 상황이지만은 이제 내일이면은 22대 국회 첫 이제 본회의가 열리고 국회의장단도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아직까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원 구성 가지고도 아직 이제 합의를 못한 상황이어서 반쪽으로 이제 지금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내일 일은 또 내일 포커스 나이트에서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회사죠. 미국 액트지오사의 대표인 아브레우 박사가 내일 한국에 옵니다. 석유공사의 자문 요청에 따른 방안인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평가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의 액트지오사. 정부는 액트지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액트지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전문성이 뛰어난 이 지질 탐사 전문 기업이 있는데 액트지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아브레우 박사는 남미 가이아나 탐사에 참여한 인물로 엑슨모빌의 지질그룹장 출신입니다.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팀들은 전 세계에서 이 지질 탐사에 관련돼서는 가장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가이아나에서도 미개발 지역에서 이걸 발견을 해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아브레우 박사는 미국을 출발해 내일 오전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액트지오의 전문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석유공사는 아브레우 박사는 액트지오의 소유주라면서 대외적으로는 고문 또는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액트지오사는 2016년 설립 뒤 가이아나와 볼리비아 등에서 여러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주 근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석유공사가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철통 보안을 위해 붙인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우선시추 후보 해역은 대왕고래, 다른 곳은 오징어와 명태로 명명됐습니다. 세계적인 해양 시추 업체인 노르웨이 시드릴과 시추선 사용 계약을 맺은 정부는 대왕고래에서 본격적인 탐사 시추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어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 폭등했던 테마주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장 초반 27% 넘게 올랐던 한국가스공사는 전날보다 1.81% 오른 39,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아스팔트 등 석유 공업 제품을 생산하며 동해 석유 테마주로 묶인 한국석유도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로 2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유가와 날씨의 불확실성도 큽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흐름을 다지기 위해서 하반기 먹거리 51종에 대해 일정량 관세를 내리거나 없앨 계획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마트에 들리면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나 행사 상품을 먼저 고릅니다. 곧 값이 오른다는 제품도 미리 사놓습니다. 2만 원을 넘보는 맛집 냉면 대신에 봉지 냉면으로 만족합니다. 가격이 첫째는 저렴해서 맛이 있고 없을까 문제가 아니고 저렴하니까 저걸 하나씩 사가는 것 같아요. 그렇고 냉면도 이제 요즘 여름이 돼서. 지난 5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2.7% 올라 2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물가가 19% 오르는 등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높고 가공식품, 석유류, 공공요금도 들썩여 서민 체감도는 떨어집니다. 특히 정부가 싼 수입과일을 대량으로 풀고 있지만 신선과일 물가 상승률은 39.5%로 한 달 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국산과일 가중치가 높고 기저효과에다 재고가 줄면서 값도 더 뛰었기 때문입니다. 배는 126% 넘게 올라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과는 석 달째 8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2.2%로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와 날씨 변수가 큰 데다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 중입니다.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과일 28종은 물론 무 등 농산물과 식품 원료를 합쳐서 모두 51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배와 사과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 과일 수요가 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입 오렌지는 과일로도 또 농축 주스로도 많이 마시기 때문에 특히 수요가 많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오렌지 주스 원액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농축 오렌지 주스 원액 선물 가격은 1파운드에 4.92달러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또 4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배나 올랐습니다. 이처럼 오렌지 주스 원액 가격이 오른 건 이상기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렌지를 주로 생산하는 나라는 브라질과 미국이 대표적이죠. 오렌지 생산국 2위 미국에선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과 한파가 닥치며 지난 2022년 말부터 오렌지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렌지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브라질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적은 강우량, 고온 건조한 날씨가 생산에 영향을 미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귤 녹화병까지 번졌습니다. 올해 수확량이 크게 줄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귤 녹화병은 치료법이 없어서 나무를 잘라내야만 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2년 안에 오렌지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가격이 오르자 각국의 오렌지 주스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일본의 한 기업에선 오렌지 주스 재고가 떨어지면 더 이상 팔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가격 상승에 따라 이번 달 출하분부터 가격을 올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 사정도 비슷합니다.
오렌지 주스 과즙 함량을 기존 100%에서 80%로 낮추고 주스 가격도 6% 넘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탓에 생산량이 감소하는 농작물은 오렌지뿐 아니라 올리브유와 밀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농작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 원재료 값이 덩달아 상승하고 또 우리 밥상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순식간입니다. 기후위기로 촉발된 에그플레이션은 당장 해결 가능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세밀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수입니다. 치킨 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KFC가 내일부터 일부 메뉴의 가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리지널 치킨과 핫 크리스피 치킨 등 한 조각은 300원씩 가격이 오르고 진거 세트는 100원 인상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세트 가격은 100원에서 300원 인하합니다. KFC 측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배달 수수료 등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불가피하게 일부 메뉴 가격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과 파주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 지역은 출퇴근을 비롯해서 서울로 오가는 교통 수요가 많지만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많죠. 정부가 서울로 출퇴근 30분이라는 목표 아래 수도권 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 제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정부의 교통 수요 실태 조사 결과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가운데 45%는 서울을 오가는 수요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왕래하는 수단으로 절반은 자가용 승용차, 절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각 수단별 평균 이동 시간은 지하철이 62분으로 가장 짧았고 버스와 지하철, 승용차, 버스 순이었는데 버스는 지하철보다 37%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광역버스를 확충하는데 출퇴근 시간 줄이 긴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주 덕정과 서울역, 의정부 밀락고산과 잠실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에 각각 전세버스 2대와 1대를 출퇴근 시간에 추가 투입하고 고양 덕원과 향동, 양주 회천에 모두 9대의 광역 DRT를 올해 안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운행도 강화합니다. 2004년 운행이 중지된 교외선을 복구해 고양, 양주, 의정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을 올해 12월부터 하루 20회씩 운항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경의중앙선, 문산 용산 구간 출퇴근 전용 열차를 현행 4량에서 8량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파주 운정과 고양 삼송에 BRT 2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발표되는 대책들은 수도권 북부 지역의 인프라, 통행 분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자체들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양시 원흥, 지축, 한국항공대역에 내년 하반기까지 환승 주차장을 확장 또는 신설하고 올해 12월 GTX-A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는 7호선 옥정 포천 광역철도를 착공하고 수도권 제2순환망 파주 양주 구간 4차로 고속도로는 연내에 개통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지난해 7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이후 해병대 수사단뿐이 아니라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법원을 통해 제출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검토 결과 보고서를 보면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물가에 내려가라고 지시하며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하는 바람에 최상병을 위험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최상병 등이 위험하게 수색 중인 사실을 알고도 관련 언론 보도 등을 보고받은 뒤 훌륭하게 공부 업무를 했다며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두었다고 지적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모두 6명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시기에 발생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오늘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당시 최상병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통화한 사실이 없고 국방위 여당 간사로서 다양한 국방 현안에 관해 평소처럼 통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 이첩과 국방부의 기록 회수,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입건 상황이 이어지던 지난해 8월 신 장관은 이 전 장관에게 13차례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숨졌다는 소식에 과거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족들이 국방부 앞에 모였습니다. 꽃다운 청춘을 수없이 희생시키고도 바뀐 게 없다며 소중한 아들들을 그만 좀 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군에서 급성 백혈병 치료 시기를 놓쳐 아들 고 홍정기 일병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박미숙 씨. 최근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도 아들처럼 병원 이송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노력하겠다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에 겪은 그 일이 24년도에 또 일어났구나 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더 난리쳐서 얘 죽음을 막았어야 했나?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를 비롯한 군 사망 사고 유가족들은 국방부 앞에서 훈련병 사망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2사단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한다. 자기 자식을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귀한 청춘을 또 앗아갔다며 그만 좀 죽이라고 절규한 유족들. 이래놓고 무슨 염치로 자꾸 자식들을 군대로 보내라고 통지서 쪼가리를 집집마다 보내는 것입니까? 아이들을 좀 그만 죽이십시오. 아직도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건 국방부가 진상규명은커녕 사망 사건을 덮고 축소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 열흘이 넘도록 왜 이 나라는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어떤 의혹도 없이 바르게 진상규명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래선 어떻게 아이를 믿고 맡기겠느냐며 현역으로 자식을 보낸 어머니들도 불안해하긴 마찬가지. 왜 아들이라는 이런 불합리한 이유로 군대 불합리함을 참고 견디며 희생해야 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보훈의 달 6월 뚜렷한 사상사고에 훈련병 사망까지 잇따라 발생한 군 관련 사고에 호국 정신은 빛발의 모습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버가 잇따라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동자가 일했던 경북 청도군 식당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영업을 중단했고 수입차 전시장에서 일해온 두 번째 가해자는 하루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2004년 경남 밀양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파헤친 유튜버는 지난 1일 주동자인 38살 박모 씨가 경북 청도군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년 전 식당을 방문했을 당시 직접 음식을 서빙하기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낯설어요. 친척인 박 씨를 채용한 건 죄가 아니라고 항변했던 식당은 감춰왔던 실상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식당 지적도를 조회한 결과 건축물 대장이 없다며 일부 누리꾼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청도군청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돼 즉각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식당 측이 불응할 경우 추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행강제금 한 번만 부과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원상복귀를 안 하게 되면 매 해마다 한 번씩은. 박 씨의 동갑내기 친구로 집단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두 번째 가해자 신상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유튜버는 38살 신모 씨가 이름을 바꾸고 경남 김해시 수입차 전시장에서 딜러로 일해왔다고 저격했습니다. 현재는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는 등의 업체 측은 2021년 말 신 씨를 고용할 당시 밀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논란을 엄중하게 인식해 하루 만에 신 씨를 해고 조치했다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 신상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족족 후폭풍이 더해지는 형국인데 누리꾼의 압도적 지지와는 별개로 이른바 사적 제재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지난해 약에 취한 상태로 고가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고 또 흉기로 시민을 협박해서 공분을 산 20, 30대들이 있었죠. 경찰이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해왔는데 각종 범죄 집단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이 벽에 박혀 있고 놀란 시민들이 다가와 상황을 살핍니다. 지난해 8월 20대 신모 씨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했습니다. 한 달쯤 뒤에는 마약을 투약한 채 람보르기니를 몰던 30대 홍모 씨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던 경찰은 각종 범죄에 연루된 단서들을 잇따라 확인하고 일당을 무더기로 붙잡았습니다. 신 씨는 판돈이 8,6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는 회원 8천여 명이 베팅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운영진은 물론 사이트 회원까지 모두 61명을 검거하고 국내 총책 등 2명은 구속했습니다. 네, 롤스로이스남도 그 국내 총책과 비슷한 또래 남으로서 그 국내 총책 밑에서 국내 총판을 해서 도박 공간 개설을 한 혐의로 경찰은 신 씨가 국내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로 챙긴 돈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수익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홍 씨도 도박에 참여한 거로 확인됐는데 불법 자금을 숨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적 과정에서 불법 리딩방 조직과 해킹, 환전 사기를 벌인 일당 등 38명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에서 30대 젊은 남성들로 별다른 직업 없이 범죄 수익으로 생활했습니다. 신 씨처럼 슈퍼카를 몰거나 유흥비로 쓰는 등 번 돈 대부분을 탕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2명을 제외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리딩방 일당 등 90여 명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과 함께하는 첫 정상회의이자 현 정부 최대 규모의 다자회의인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양측은 각종 경제협정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연대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48개 나라 정상 대표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경제 분야를 제1의 협력 과제로 꼽았습니다. 경제 동반자 협정 등 앞으로 각종 경제 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으로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핵심 광물대와 협의체 출범으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한 아프리카와의 공급망 협력도 본격화합니다.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하우 역시 아낌없이 나눕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공적 개발 원조 ODA 규모도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14억 인구의 3분의 2가 25살 이하인 젊은 대륙, 거대 단일 시장으로 발전하는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투자도 이루어집니다. 또 UN 회원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제 무대의 영향력을 늘려가는 아프리카와의 연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이 직접 참석한 25개국 모두와 릴레이 회담을 열며 공을 들였습니다. 우리 아비 총리님의 방안을 찬영하고 국민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리더십으로 한 아프리카는 동방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연대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정상회의 성과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세계 유일의 경험을 가진 한국과
가장 젊고 성장 잠재력이 큰 대륙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꼭 100년 만에 다시 파리로 돌아온 하계올림픽의 개막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저탄소 올림픽을 목표로 내걸면서 선수촌에선 에어컨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올해도 기록적 폭염이 예고되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올림픽 측이 제시한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는 158만 톤. 과거 런던이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장의 신축은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 자재나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렸습니다. Decision not to build, to use 95% of existing or temporary infrastructure.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선수촌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식단의 60% 이상은 식물성으로 채우고 도쿄올림픽에서 사용된 골판지 침대를 보완해 다시 선보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에어컨을 완전히 없애고 대신 선풍기를 배치합니다. 그래도 건물 간 공기 흐름을 촉진하는 설계와 건물 바닥을 흐르는 지하수의 영향으로 실내 온도를 바깥보다 6도가량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각국 선수단 사이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이 기록적 폭염을 겪은 지난해 파리의 7월 최고 기온은 43도까지 올라갔고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It can be very hot and miserable as it was in Tokyo during the last Olympics. And that increase in environmental temperature has lots of effects on performance. 이런 가운데 올림픽 특수를 앞두고 파리의 대중교통이나 관광 명소의 이용료는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한시적으로 2배 정도 오르고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의 입장료도 각각 20%와 30%씩 인상됩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 개최국이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는 이른바 올림픽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저탄소를 이유로 비용은 줄이고 수익만 챙기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타이완을 방문하고 있는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관련해 인증 테스트에 실패한 적이 없다며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타이베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제공한 HBM 반도체를 검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인증 테스트에 실패한 적이 없지만 삼성 HBM 제품은 더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하자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기술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오후 4시쯤부터 2시간가량 챗GPT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한대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관련해 IT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면서 일단 단순한 서버 중단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석유 발표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각종 현안에 바짝 날을 세우며 레임덕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낮은 정권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민생 이슈와 이재명 대표 방탄 공세 등으로 돌파구를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앞바다 석유 가스전 발표를 두고 희망 고문, 정치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공률 20% 안팎에다 상업성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 급작스럽게 내놓은 거로 의심된다며 레임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나.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입니다.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려고. 이거로도 던져보는 거다. 어떻게든 한번 지지율을 올려보려고 하는 거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도 정부가 안보 불안을 완화하긴커녕 되려 고조하고 있다며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입니다. 각종 이슈를 위기 탈출용으로 규정하며 맹폭을 퍼붓는 모양새인데 전국 주도권을 잡고 각종 특검 추진 동력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의도도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설 수성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인데 우선 감세 카드를 민생 이슈로 방어선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한 데 이어 저출생 대응 등 14개 주제별 특위를 띄워 원구성 협상이 교착에 빠지더라도 정책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마 정부하고의 이 정책 간담회 그리고 현장 등을 통해서 우리가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부각하며 방탄의 고리로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북 송금 조작 수사 특검법을 두고 1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수사와 재판을 흔들기 위한 포석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특검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인 세비로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여야가 쟁점 현안마다 충돌하며 22대 국회 초반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에서만큼은 합의점을 도출하길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대로 내일 첫 본회의를 열고 오는 7일까지는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울 순 없다며 회의 불참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여당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온전한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법이 임기 시작 일주일이 되는 날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국민의힘 역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우선입니다. 단순히 새 의장단 선출에 여당도 적극 임하란 뜻으로 비치지만 첫 회의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22대 국회 초반 최대 쟁점인 원구성이 달렸기 때문인데 국회법은 첫 본회의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언한 오는 7일 상임위 구성 시한을 지키기 위해선 개의가 필수적인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표가 여야 간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란 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애초 6월 5일 본회의, 6월 7일 원구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조항일 뿐 합의 정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본회의 불참 검토, 즉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기류까지 읽힙니다. 국회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 국회법은 협의라고 쓰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합의 정신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곳이다. 그만큼 원내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 108명 소속 의원의 최종 의견을 취합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회의가 열릴진 원구성 협상에 달린 셈인데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의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제2당의 법사위원장이라는 브레이크가 빠지면 결국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라고 하는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서 이 원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지금 들고 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은 본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22대 국회가 반쪽짜리로 시작하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은 한국기자협회,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같은 협업단체들과 언론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를 띄우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야7당은 22대 국회에서 언론 탄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며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치권 밖으로 개방하는 방송 3법은 특정 세력을 편드는 방송을 만드는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야권의 방송 연구 장악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휘 특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방송 3법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나치식의 선전, 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 반민주적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금 전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직 당시 국가 채무 비율 전망을 축소하고 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여러 차례 실무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홍 전 장관의 지시와 담당 국장 묵인 아래 비위 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성장률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미래의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을 산정한 건데 2060년엔 두 자릿수인 81.1%로 예측했습니다.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국정감사에서 계산 과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고 당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근데 저거를 인위적으로 찌그러뜨려서 2060년에 80%가 나오게끔 만든 거죠. 다른 가정들도 굉장히 낙관적입니다만. 감사원은 이 같은 의혹 등을 토대로 지난해 3월 감사에 착수했고 1년 3개월여 만에 당시 계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홍남기 전 장관 지시로 애초 세 자릿수였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두 자릿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당시 기재부가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153%와 129% 두 가지 안으로 나눠 전망한 수치를 보고했고 이를 들은 홍 전 장관이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낮출 것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장관이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고도 덧붙였는데 정부의 총 지출 증가율의 상한선을 씌우는 방식으로 계산 전제를 바꿔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무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 전 장관은 왜 불가능하냐며 재차 지시를 내렸고 담당 국장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지난 정권에서 유독 국가정책 추진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면제 심사가 너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홍 전 장관이 퇴직한 만큼 재취업 등의 불이익을 주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고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 등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무더기로 품질 인증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리콜이 예상되는데 일본 정부는 6개 차종의 출하를 정지시키고 현장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도요타 자동차 본사로 들어섭니다. 제품의 대량 생산에 필요한 품질 인증의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서 현장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부정이 확인된 차량은 7종 170만 대로 1966년 출시 이후 5천만여 대가 생산돼 일본의 국민차로 알려진 코롤라 시리즈도 포함됐습니다. 보행자 차량 탑승자 보호 시험에서 허위 자료를 내고 충돌이 아닌 타이머로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등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자회사에서 발견된 부정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까지 확인됐습니다. お客様、車ファン、すべてのステークホルダーの皆様に心よりお詫び申し上げます。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혼다, 스즈키, 마쓰다 등에서도 자료 조작 같은 부정 행위가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5개 업체가 부정 행위를 신고한 모델은 38개, 500만 대를 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6개 모델의 출하를 정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량 리콜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日本の車は安心だってそういうふうに言われてきてるんですけど、でもここまでなんか不祥事っていうか続くと日本の車も乗っててちょっと不安もあるし。 중고차 시장 업계는 이번 부정행위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売り上げに直結し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不安が込み上げてきました。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자동차 제품 출하액은 전체 제조업의 20%를 차지한다며 이번 사태가 일본 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부정행위는 신뢰와 품질을 강조해온 일본 자동차의 명성에 큰 타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 토양 채취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달 표면에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를 새기고 중국 국기 5성 홍기도 펼쳤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고대 신화 속 달의 여신에서 이름을 따온 창어 6호. 착륙선에서 기계팔이 뻗어나옵니다. 지구에선 볼 수 없는 달 뒷면의 토양을 인류 최초로 퍼올리는 순간입니다. 달 표면에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 모양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探测器经受住了月背高温考验，通过钻具钻取和机械臂表取2种方式，分别采集了月球样品。 14시간에 걸친 표본 채취에 성공한 뒤엔 특수 제작한 5성 홍기를 펼쳤습니다. 通过1年多时间攻关，利用玄武岩熔融拉丝技术制作而成的，它具有更强的耐腐蚀性、耐高温、耐低温等优异性能。 4일 아침 7시 38분 모든 탐사 임무를 마친 착륙선은 표본을 싣고 이륙했습니다. 귀환선과 도킹한 뒤 달 궤도를 돌다가 오는 25일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창어 6호는 달 뒷면 토양과 암석 표본 2kg을 채취한다는 목표로 지난달 3일 발사됐습니다. 2004년 달 탐사에 본격 뛰어든 중국은 2019년 미국을 제치고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습니다. 2030년엔 달에 사람을 보내고 2035년까지 연구기지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동참하는 협력기구 창설도 준비 중입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 달 착륙 계획, 아르테미스와 대립각을 이루며 우주 패권 경쟁 시대에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에이트쇼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잘못 번역된 사실이 알려져 뒤늦게 수정됐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에 배우 유준열이 애국가를 부르는 대사를 스페인어 자막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잘못 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입장문을 통해 동해가 일부 언어 자막에서 일본해로 표기된 걸 확인해 수정했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없을지 검토하고 추후 번역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소셜미디어 X가 성인 콘텐츠 게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X는 최근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한 콘텐츠 관련 규정에서 이용자들이 합의된 성인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X는 합의에 따라 제작, 배포된다면 성적인 주제 관련 자료도 제작, 배포,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적인 표현은 합법적 형태의 예술적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린이나 원치 않는 성인에 대해서는 성인 콘텐츠를 제한하고 있으며 약탈, 비동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해악과 음란 행위 등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년) 만에 프로야구에 복귀한 김경문 감독이 한화 사령탑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예고한 감독의 주문에 하위 타순 타자들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찾아갔지만 상대팀 감독에게도 선수들에게도 깍듯한 인사를 받은 김경문 감독.
6년 만에 그라운드 복귀, 한화 감독 데뷔전을 앞두고는 예전 스타일대로 공격 야구를 예고했습니다. 어웨이를 왔으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공격 라인업을 좀 꾸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을 풀어가는 건 좀 보면서. 신임 감독의 강공 주문에 응답한 건 하위 타순입니다. 2회 안치홍과 최은성, 최재훈이 연속 안타와 볼넷을 골라 기회를 만들었고 이도윤과 장진혁이 3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똑같이 3점을 올린 6회도 득점 공식은 비슷했습니다. 중심 타순이 밥상을 차리자 최은성과 최재훈, 이도윤이 나란히 연속 타점을 기록하며 사실상 승부를 가져왔습니다. 결과는 8대2 대승. 김 감독은 선발 홍준서가 1실점밖에 하지 않았지만 볼넷을 남발하며 투구수가 많아지자 3이닝 만에 과감하게 교체했고 남은 6이닝을 중간개투 5명을 투입해 1실점으로 막는 노련한 투수 운영도 선보였습니다. 주요 부분에서 선수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당연히 더가웃에서 힘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오늘 경기 내용은 좋겠다라는 그 느낌은 받았습니다. 광주 원정에 나선 롯데는 윌커슨이 4사구를 하나도 내주지 않으며 9이닝 완봉승을 챙겼고 삼성은 인천 원정에서 구자욱의 역전 적시타에 힘입어 5연승을 달렸습니다. 또 키움은 LG의 대승을 거두고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국가대표급 가드 전성현과 두경민을 동시에 영입하며 팀 개편에 속도를 냈습니다. LG는 손호와 트레이드를 통해 포인트 가드 이재도를 내주고 국내 리그 최고의 슈터 가운데 한 명인 포워드 전성현을 데려왔습니다. 또 슈팅 가드 이관희를 DB로 보내고 DB에서 지난 시즌 자리를 잡지 못했던 공격형 가드 두경민을 영입했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를 하고도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지 못한 LG는 장신 포워드 최진수에 이어 전성현과 두경민까지 영입하면서 팀 색깔을 크게 바꿨습니다. 여름의 시작과 함께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모기. 저도 여기저기 물려서 엄청 긁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모기가 이렇게 빨리 나타났었나요? 네, 이게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면서 모기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해요. 아, 어쩐지 요즘 모기가 자꾸 괴롭히더라고요. 그런데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네, 그게 전문가에 따르면 아직 학술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은 있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샤워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어린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 일단 샤워를 안 한 사람이 당연히 잘 물릴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나이 많은 사람? 정답은 샤워 안 한 사람은 맞는데 어린 사람이 모기에 더 잘 물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샤워를 안 하면 당연히 몸에서 냄새가 더 나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대사 활동이 활발해서 몸에서 분비물이 더 잘 나오는데요. 모기가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 왜 술 마신 사람이 더 잘 물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날씨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절기망종인 내일도 낮 동안에는 따가운 볕이 내리쬐면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도 서늘함이 한결 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과 충북 북부, 호남과 경북 북부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충일인 모레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반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